예,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최수영,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서 주요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겠다. 그래서 세종시는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여의도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기자들이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대했었는데 사실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세종시 이전,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는 거는 2021년 10월에 벌써 이미 국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다가 국회의사당 분원을 둔다. 나머지는 이제 세분화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데 다만 지금 이제 불완전하게 이전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회의장과 의장실, 그다음에 5개 상임위는 남고 12개 상임위원회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히 이제 가겠다고 한 거죠. 여야 합의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여당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손을 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완전히 가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여당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야당과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왜 꺼냈냐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무언가 지금 수도권과 충청권에 어떤 스윙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꺼내든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과 충청을 동시에 그 표심을 겨냥한 그런 전략적인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반응이 바로 나왔거든요. 찬성한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뭐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뭐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이렇게 패널이라든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건 우리가 먼저 했던 건데 동조해 주니까 감사하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들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근데 속내는 어떨까요? 속내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게 되겠죠. 그렇게 뭐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국민의힘이 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망이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손발을 묶어놓은 거는 당연히 용산이겠죠. 그래서 뭐 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뭐 박치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디 체크든 뭐든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집권 여당, 정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당에서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받아 안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여론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킬링 컨텐츠, 반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되지는 못해서 어쨌든 박수는 쳐주지만 그렇게 막 놀라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공약을 내놨어요. 앞서 주요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건데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이라고 해서 아동수당과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월세 10,000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겠다. 또 어르신들 하루 한 끼 식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수영 평론가,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제 뭐 최근에 말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도 그것도 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 곳간의 열쇠는 이제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데 이런 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무리 법률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권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건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게 이제 저런 이제 그러니까 돈을 주로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들인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론 민생 챙기겠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그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닮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좌파 정부가 집권해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퍼주다가 사실은 이제 아르헨티나 재정이 폭락해서 이제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가 정말 폭락한 건데. 근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기본 시리즈 얘기하면서 이제 이분은 원래부터 경기도지사 때부터 계속 기본 시리즈 얘기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세 자녀에게 무조건 대학 등록금 지원하고 두 자녀께도 확대한다 등등의 지금 민생 공약들이 쭉 나오니까 뭔가 야당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종의 물타기 혹은 이제 편승하는 그런 편승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네거티브가 아닌 점에서는 굉장히 예. 다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은 뭐 야당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어찌됐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은 협치를 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이런 그 민생 공약으로 경쟁하는 거 차라리 그거는 오히려 선거 2주 남은 상태에서 국민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도 그렇고요. 네. 여야 협치가 돼야 뭐 실현 가능한 것들, 네.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정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국민 경제 발전의 기회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소구력이 있고 예. 그렇게 경제 심리를 이끌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 이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있긴 하지만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려우면은 그 일시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좀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만약에 반대해서 안 되게 한다. 그러면 그 원망은 또 여당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여당은요, 경제적인 효과들을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건 물건값이 높다는 건데 그걸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물가를 자극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물가는요,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근원 물가는 굉장히 잡히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지금은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당이 이거를 오히려 전액 소비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포인트로 줘서 기한을 설정해가지고 소비로 바로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역제안을 하면 오히려 먹힐 텐데, 야당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은 총선에 그렇게 저는 그 유리한 그 입지를 점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반대하는 측면도 그렇죠. 물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기자회견, 국회 이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의정 갈등 관련 내용이었어요. 2,000명 증원 규모 조정할 거냐, 이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 25일 그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해서 중재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는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의제를 제안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바뀐 거죠. 자, 언론들은 이 발언이 증원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요. 자, 증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선명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강경파로 꼽히는데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단 한 명이라도 다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은 연일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2,000명 증원하면 의료가 파탄난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사실 그 의사협회 상황도 그렇고요. 뭐 중재도 협상도 더 오히려 어려워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경파가 좀 차기 회장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여당 내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입장을 좀 바꿨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굉장히 좀 강경파시잖아요. 예. 이분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원은 고사하고 더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설치된 수술실에 뭐 CCTV조차도 이런 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분이 이제 협상을 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뭐 불가역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우리가 법도 개정해서 되돌리기도 하고 네. 개정하기도 하는데 시대에 맞게 개정하기도 하는데 이게 의대 증원 같은 문제가 물론 내년도 지금 교육계 과정에는 반영은 됐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최수연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 이런 예.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한 1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예. 거기서 이 개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에 환자 100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환자들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험한 말이 나가고 어려운 꿈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아마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기 이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도 수도권을 돌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들려오기 때문에 예.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문을 열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았다고 봐요.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자꾸 돌려서 열어야지. 예. 그 대척점 그 지금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리 강경파 회장이라도 예. 협상을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협상력과 조정력이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뭐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죠. 그동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숫자에서 밀리면 좀 개혁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뭔가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그 의료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걸로 판단하지 뭐 숫자 2,000명 달성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당에서 그렇게 뭐 우려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우려할 거예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좋아진 게 어쨌든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섰고 뭔가 이렇게 입장 변화에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에게 어쨌든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더 좋아진 상황이 의협 쪽에서 아주 강경파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뭐 강경 주장만 되풀이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요 지금 이게 의사 편이라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라 왜 이렇게 못하냐 무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동안 왜 노력을 안 하고 2,000명의 숫자를 박아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뭐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냐 이런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태도가 정부에서는 입장 변화로 이어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경해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극명하게 대비 효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여론을 그 의사들한테는 안 좋고 여당과 정부의 좋은 쪽으로 이끄는데 오히려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여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는 용산을 향한 불만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으로 통하는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사실상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총선 판세에 관한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이게 사실 기대하는 듯한 화법을 썼지만 사실상 좀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여러 가지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이제 안 맞는 부분들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지자들도 지금 반응이 갈리거든요. 가령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한 거 두고도 이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지지자들도 있고
또 아까 뭐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좀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지자들 중에.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목소리까지 내는 상황.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절박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선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예. 이제 벌써 오늘부터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뭐 사실 사전 투표까지 생각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예요. 근데 이 판이 지금 계속 그 어떤 그 큰 스윙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체감으로도 후보들이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그 후보들이 지금 그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당과 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은 2당이 된다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도 그동안 했던 국정과제, 공약, 그다음에 법률안 하나 제대로 손 하나 못 대고 표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민심을 대해 보니까 이런 어떤 입장 변화와 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뭔가 뭐 국정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가 대통령 기자회견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아마 용산 쪽으로 계속 전달된다 그러면은 들어가고 있겠죠. 예,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용산도 좀 화답을 하거나 이제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는 그 윤당 갈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총선까지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네. 2주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당정 갈등으로 또 다시 뭐 불거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면 또 선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그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이게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안쓰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손발이 묶여 있으니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손발을 풀어줄 수 있는 지금 주체는 어디입니까? 용산이잖아요. 용산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방을 하는데 진단을 무시한 처방이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단은 나와 있어요. 이 정권 심판.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을 완화하거나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이 처방이에요. 그러면 이 정권 심판의 지금 대상은 용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산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도할 테니 좀 따라와 달라. 내지는 좀 우리가 이런 시기에 좀 밟고 갈 수 있게 용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이걸 알 거예요. 알 건데 본인의 자존심과 본인의 우월감 이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당신께서 매번 얘기하는 국민은 항상 옳다. 이거를 밤마다 한 100번씩 외우고 주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당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제 김상희 평론가의 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갈수록 거칠어지는 발언이 연일 논란거리입니다. 어제는 정권을 비판하면서 의붓 아버지 같다, 계모 같다는 말을 해서 명백히 재혼 가정을 비하한 거라는 여당의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발언 이거 말고도 연일 구설해 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찍이냐는 발언이 있었고요. 중국을 향해서 쉐쉐하면 되지 이 발언. 그리고 또 경기도 대책 없이 분도를 하면 강원 서도가 된다고 해서 이찍 발언하고 이 서도 강원 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사과하기도 했었죠.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당 대표의 입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당 안팎에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실 실언을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인식에는 차별의 언어와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찍도 마찬가지잖아요. 1번 찍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국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북도가 분도하게 되면은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는 강원도는 못 산다, 가난하다의 또 그 차별의 아주 인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락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금 재혼 가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결혼한 숫자가 19만 4천인데 여기서 재혼한 부부가 4만 3천이에요. 무려 23%입니다. 예. 그럼 4명 중 1명이 재혼 가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서로 합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 학대를 당하고 삽니까?
그런 편견과 오해를 주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작년에 입양된 아동만 3,000명이랍니다. 이 입양된 아동들은 그러면은 새로운 부모 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불완전하고 그릇된 인식이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으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란 말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저는 뭐 중국 논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 이번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재명 대표 나중에 대선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거친 민심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실시 발언 말씀. 예, 이 정도의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과 인식을 갖고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중국 매체들이 오히려 대서특필해서 이재명 대표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네티즌들도 이게 동조하고 있다는 보도도 그렇죠. 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보고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오랜만에 정상 정치인이 한국에서 나왔다는데 그럼 한국에서 정치인들 다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은 또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마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최소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정치입니다. 실시 발언은 외교 문제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예, 있는 그런 것 측면에서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큰 실언한 건 맞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지금 당내에서도 일부 보도에 네. 이재명 대표 그 마케팅을 해서 네. 경선을 이긴 후보들 네. 수도권 네. 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표를 멀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뭐 그럴 거라고 네. 많이들 예측을 했죠. 경선과 본선은 다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뭐 그건 저는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안심.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심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 지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분위기에 좀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우리가 책 제목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만은 반드시 편견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자,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족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예? 예. 꼭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꼭 두 부모 가정이어야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가족 문화를 바꿔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걸 조언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의 저런 말은 이 가족 문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편협한 편견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저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런 발언들이 쌓이면 대통령 심판이 끝난 이후에 야당에 대한 심판 여론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요즘 거침이 없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촛불 하나 들고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시정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무혈의 평화혁명을 만들어낼 만큼 역량 있는 위대한 국민들이십니다.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해초리를 들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해고해야 합니다.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예, 최승호 평론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관련 발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뭐 탄핵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죠. 창당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상승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선거가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양당의 지지층들은 다 수렴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로 본다면 한 10% 정도 남은 이제 부동층을 이른바 그 아직까지 선택하지 않은 그 예. 이제 중도를 누가 끌어갔냐의 싸움인데 이렇게 강성 발언들이 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조급증이 있을 거예요. 선명성 경쟁에서 아무래도 조국 신당에 뒤처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지금 조국 대표가 자신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듯한 그런 약간 열기도 느껴지니까 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맞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하자면 강성 발언하는 거 저는 이게 자신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승부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하면 무리수가 되고요. 무리수가
더 나가면 자충수가 됩니다. 오히려 이게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전방위적인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교든 민생이든 뭐 정권 심판론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예. 이걸 지금 뭐 축구 용어로 얘기하면 닥치고 공격이면 닥공이라 하거든요. 근데 닥공은 축구는 재미있게 만들지 모르지만 정치는 저열하게 만들고 저품격을 만듭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2주 남은 민주당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입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전 관리가 안 되고 사후 사과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 점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김상현 평론가. 네. 이 조국 대표의 발언,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다. 사실 뭐 그 전에 뭐 양쪽 다 싫다. 뭐 그럼 우리에게 좀 표를 달라 해서 나간 게 이제 삼지대 사람들인데 네네. 거기가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죠. 대신에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 오히려 그 양쪽 다 싫다는 사람들까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와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범야권 200 발언, 네. 200석 론이라고 발언.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탄력을 받아서 지금 둘 다 이러는 걸까? 아니면 지금 그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좀 경쟁 관계까지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그 조국 혁신당이 표를 많이 끊는 이유가 선명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예. 거기가 많이 가져가면 나에게도 그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조급증 이 두 가지가 저는 섞여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요 그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도 이번 투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당을 그리고 그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려면 야당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구는 야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야당이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격을 한번 보면은 그럼 야당은 과연 잘할 것인가? 그것도 과히 그렇게 고개가 흔쾌히 끄덕여지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는 그러면은 다 그 비례표까지 다 주기는 싫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또 줄 대상에는 진보당과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국 신당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조국 신당까지 다 마음에 들어서 가는 지금 선택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모범적인 어떤 정치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품격을 보여주고 그래야 이 표가 오히려 돌아오는데 저는 처음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조급함이 조금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요 계속 기록으로 쌓일 겁니다. 쌓이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쓰려고 할 때 그때 비판의 어떤 하나의 뭐 기제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분께서 야권의 상황 짚어주셨는데 야권의 이 200석 탄핵 정권 심판 공세에 여당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성을 합쳐서 이른바 2조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먼저 2조의 심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민생을 망치기 위해서 연대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의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의 지금 그 선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둘이 이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지금 꺼내는 얘기가 이제 범죄자라는 표현도 많이 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라는 구호에 맞서서 이제 범죄자 독재라는 구호를 꺼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에 최근에 몇 번 이제 불출석을 했는데 그걸 걸고 이제 여당은 이제 이것이 범죄자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조국 대표에게도 그대로 여당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대해서 지금 국회를 방탄 장소로 만들고 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입에 탄핵을 걸고 있다. 이거 오늘 그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이거든요. 사실 이제 범죄자들의 방탄연대를 심판해야 된다. 2조 심판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틀린 얘기 한마디도 없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연대는 방탄 동맹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아마 그 정말 그 이른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압순위를 받고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월 달부터 했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 2년 선고받았다는 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 반영된 이슈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저는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지금 현재 2주 남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공복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줬을 때는 무언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민생 혜택이 있겠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사실 제가 표현한다면 그 국민들은 형식적으로는 후보들에게 표를 찍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시대를 향해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그럴 가능성과 그런 어떤 말하자면 국민들의 희망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이슈를 자꾸 꺼내서 재반복하는 것보다 맞는 말이지만 오히려 이 판 자체 좀 스윙하거나 좀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민생 카드를 꺼내는 게 맞다고 봐요. 악재 같은 것들을 빨리 털어내고 그렇죠. 이제 민생으로 좀 승부를 해야 그렇죠. 된다. 국민이 이런 뭘 말씀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예. 뭘 드려야 하는지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예. 그런데요. 지금 예. 일부 보수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야권의 범야권 200석론에 여당 내부에서 좀 네. 출렁이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판론을 꺼낸다? 저는 그건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2조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 방탄에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주기 싫겠죠. 근데 표를 줘요. 왜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방탄보다 방탄을 선택하는 게 파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저쪽은 먼저 심판해야 우리가 파탄을 면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번호표를 발행을 한 겁니다. 심판 1번, 심판 대상 1번, 현 정권, 심판 대상 2번, 민주당, 심판 대상 3번, 조국 혁신당. 이렇게 지금 번호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심판 순서를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 받을 짓을 안 하고 심판 받을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앞으로 바뀔 거다라는 모습, 기대 희망을 주는 건데 여기에다 심판을 또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우리는 심판할 거야. 당신들 먼저 이렇게뿐이 답이 안 나오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당에 범죄자,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려다가 수도권 출마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걸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 다르고 네. 또 중도층 입장 다릅니다. 네. 이게 따로따로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일종의 혼선으로 봐야 될까요? 혼선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각 차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걸 걸자고 이제 얘기했던 분은 윤재욱 원내대표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이제 TK가 지금 선거구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의힘이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저렇게 2조 동맹 같은 저 범죄자 동맹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하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요구가 있을 텐데 수도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체감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지금 오는 데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심판론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꺼내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저 종북 세력 심판합시다. 물론 이제 그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얘기라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범죄자 동맹은 2조 동맹을 얘기하는 거 알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수도권들이 반응할까? 수도권 122석이 걸렸는데 그런 말하자면 보수의 소구하는 프레임으로 과연 가능한가? 그것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철회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결국 총선의 결과를 가릴 것은 중도층 표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스윙 보터들을 좀 향해서 좀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네. 자 김상일 평론가
지금 선거 구도도 지금 사실 그 각 진영 대 진영 구도로 좀 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은 계속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양쪽 다. 그 제가 가야 될 계속 텐데. 말씀드린 네. 건데 그 지금 누구나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해법을 얘기할 용기가 저는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더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민심을 받아서 민심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정부에다가 그 대책을 요구하고 이걸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건 뭐냐? 용산에서 그럴 수 있게 용인을 해줘야죠. 풀어줘야죠. 이 답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장동혁 그 사무총장이 나와서 압박 아닌 압박을 하잖아요. 우리는 압박이라고 표현을 해주지만 본인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